안 됩니다. 이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얘야, 네가 날 감싸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은 잘못이 없어요. 제발. 고맙구나, 착한 아이. 그날 간택장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단옷 입은 교수들이 꽃처럼 늘어선 자리 한복판에 누가 보아도 초라한 행색의 처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 해진 집신, 그리고 먼 길의 바람을 고스란히 맞은 듯한 얼굴.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두를 떨게 만든 것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자가 힘없는 늙은 거지를 감싸 안고 외친 단 한마디였지요. 그 순간 간택장은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보다 조금 앞선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시작됩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겨울, 바람은 낡은 초가의 벽틈을 파고들었고 작은 방 안에서는 병든 여인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소연이라는 처녀와 어머니, 단 두 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새벽이면 장작을 패고, 낮이면 산나무를 캐고, 밤이면 아궁이 앞에서 선을 녹이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고운 손은 이미 거칠어졌고 발뒤꿈치는 갈라진 지 오래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진흙탕에 묻혀도 빛을 잃지 않는 조용한 보석 같았습니다. 사실 소연은 본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집안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할아버지가 영모에 얽혔다는 누명을 쓰고 쓰러진 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문은 흩어지고 어머니와 어린 소연은 목숨만 부지한 채 산골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세월은 모질었습니다. 가난도 견딜 수 있었으나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어릴 적 기억 속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밤마다 나라 걱정을 하던 그분이 정말 죄인이었을까?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의 기침은 평소보다 더 깊고 거칠어졌습니다. 소연이 놀라 몸을 일으키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안 오래된 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묘하게 빛을 잃지 않은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죄인의 딸이 아니다. 이 가락지는 네 할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흔적이다. 그리고 한참 숨을 고른 뒤 더 뜻밖의 말을 남겼지요. 한양으로 가거라. 세자빈 간택장에 들어가라. 숨어 살지 말고 네 자리를 찾아라.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 소연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품고 도착한 그 간택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단지 권세 높은 대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난 한 늙은 거지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게 들이라는 것도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소연은 산길을 내려와 나룻배를 타고 다시 먼 흙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발바닥이 얼얼하도록 걷고 밤에는 창화 밑에서 잠깐 몸을 뉘었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가 남긴 옷가락지 한 쌍이 있었고 가슴속에는 끝내 풀지 못한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었고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두려움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과연 자신이 그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한양 사람들은 또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볼지 생각할수록 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끝에 도착한 한양은 소연이 기억하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쳤고 장터마다 웃음과 흥정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과 커다란 대문들, 번쩍이는 가마와 잘 차린 행차가 연이어 지나갔습니다. 산골의 정막에 익숙해진 소연에게 그곳은 눈부시고도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그 화려함 한가운데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지요. 간택이 열린다는 궁 바깥마당으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옷차림은 더 고와졌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고 머리에는 값비싼 장식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누구는 집안의 이름을 말했고 누구는 어느 대감의 딸이라 소개되었습니다. 서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견제와 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먼저 말을 거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본 몇몇 교수들은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도 간택장에 왔단 말이야? 시골 하녀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니겠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듣지 못할 만큼 작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의 귀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잠시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품속의 옷가락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감촉은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소연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숨어 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거라. 소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허리를 펴고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때 간택장 안쪽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심사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규수들은 하나둘 안으로 들었고 소연도 마지막쯤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그녀는 이상한 시선을 하나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대청 한가운데에는 여러 대신과 공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는 단정한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은 영의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나라의 기둥이라 불렀고 조정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법처럼 통한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하고 점잖은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소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기억 속 어린 날의 풍경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던 날, 어른들이 숨죽여 부르던 이름, 어머니가 끝내 입 밖에 크게 내지 못했던 그 사람, 바로 저 자리에 앉은 영의정이었습니다. 소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몰아세우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권세가 1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만든 그 이름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이 그리도 미웠느냐고,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의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역시 소연을 보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빛이 잠깐 흐트러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소연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연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본 것이겠지요. 아마도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믿었던 김대감의 그림자를요. 명희정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려워하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간택장은 단순히 세자빈을 뽑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이용해 더 큰 권세를 움켜쥐려 하고, 누군가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준비도 없이 가장 위험한 자의 눈앞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궁인 하나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의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대청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영의정은 조용히 옆에 선 내관에게 무언가를 눈짓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신호에는 서늘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소연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들어선 이곳은 꽃이 피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 디디면 곧장 삼켜지는 늪과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청 바깥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허술하고도 이상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늙은 거지 하나가 마치 길을 잘못 든 사람처럼 간택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또렷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지요. 그 순간 소연은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늙은 거지가 간택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꽃처럼 단장한 교수들은 얼굴을 찡그렸고 내관들은 재빨리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누구 하나 반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향냄새와 비단자락이 흐르던 자리에 갑자기 누더기 차림의 노인이 나타났으니 사람들 눈에는 그저 어이없는 소동으로 보였겠지요. 이보시오. 여기선 밥도 준다 들었는데 허탕친 건 아니겠지? 노인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말에 몇몇 교수들이 못마땅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간택장에 모인 이들에게 그는 그저 보기 흉한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이상하게도 그 노인에게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걸음은 휘청였지만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구불듯 했으나 어느 순간엔 곧게 선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그랬습니다. 굶주림과 초라함에 눌린 사람의 눈이라기보다 세상을 오래 본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험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의정은 노인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비틀었습니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본 소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영의정의 딸 혜진아 씨가 부채를 접으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자를 왜 들여보냈느냐.
간택장이 장터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말끝이 떨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인 몇이 거칠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한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스운 구경거리로 여겼고 누군가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 하나가 모두의 눈앞에서 함부로 밀려나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는 풍경. 10년 전 무너진 자기 집안의 마지막 날도 어쩌면 저런 얼굴들로 가득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 그럼 나가면 되지. 뭘 그리 성낼 것까지야. 그 말조차 끝나기 전에 혜진아 씨의 발끝이 매섭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을 향한 거친 발길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란 숨소리가 터졌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달려가듯 몸을 내밀어 노인을 감쌌습니다. 거친 충격이 등과 어깨를 타고 퍼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노인은 그녀 품 안에서 놀란 듯 숨을 삼켰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하던 자리가 얼어붙은 듯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물 묻은 듯 초라한 처자가 더 초라한 늙은 거지를 감싸 안고 맞섰으니 말이지요. 혜진아 씨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그 말에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리까지 하십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길을 잘못 들었다면 조용히 내보내면 될 일입니다. 어찌 그리 사람을 업신여기십니까? 그 말에 몇몇 이들이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간택장 같은 자리에서 저토록 담담하게 옳고 그름을 입에 올리는 이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정은 차갑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끌어내라. 순간 소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영의정은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더 서늘했습니다. 신성한 간택장을 어지럽히고 정해진 예법도 모르며 더구나 정체조차 분명치 않은 아이를 어찌 이 자리에 세워두겠느냐. 그 말은 겉으로는 예법을 내세운 꾸짖음이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연을 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병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노인을 더 감싸 안았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아주 짧게 그러나 이상할 만큼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녀를 살피는 듯했고 동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듯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옷가락지 하나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딱! 맑은 소리를 내며 마당 바닥을 굴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을 만큼 맑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영의정의 얼굴빛도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가락지를 알아본 듯했습니다. 가락지는 굴러가 늙은 거지의 발치에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린 채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조차 멎은 듯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익살도 허술함도 사라지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본 사람처럼 깊고 무거운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가락지를 어디서 얻었느냐? 그 한마디는 이상할 만큼 무겁게 울렸습니다. 마치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오래 감춰진 문 하나를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의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옷가락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두려운 징표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영의정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선 순간 대청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한낱 소동으로 여겨지던 일이 이제는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영의정의 얼굴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굴러 늙은 거지의 손에 들린 옷가락지를 누려보았습니다. 마치 절대로 세상 밖에 나와서는 안 될 물건이 하필 가장 불길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가락지를 천천히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서도 그 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맑고 깊은 빛이었지요. 노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연을 다시 바라보며 이번에는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하여라. 이 가락지를 누가 내게 주었느냐? 소연은 더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셨습니다. 제 외조부께서 선왕께 하사받은 물건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억울하니 언젠가 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대창 아래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선왕이 하사한 물건. 그 한마디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간택장에 모인 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했고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영의정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구나. 저 아이는 역적의 잔당이다. 지금 저 거짓된 물건으로 왕실을 속이려는 것이니 당장 끌어내라. 말은 단호했으나 그 안에 배어있는 조급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영의정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가락지가 두려운 것이고 자신이 입을 여는 것이 두려운 것이며 무엇보다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졸들이 다시 움직이려는 찰나 노인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명도 아니었는데 그 손짓 하나에 병졸들이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노인의 기세가 갑자기 달라져 있었지요. 노인은 가락지를 꽉 쥔 채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굽어있던 등이 거짓말처럼 바로 서고 흐릿해 보이던 기운도 서서히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분명해서 가까이 있던 이들부터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찌 이 가락지를 모른다 하느냐. 그 한마디에 영의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힘없는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온 마당이 쩌렁 울릴 만큼 묵직한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망께서 충신 김대감에게 친히 내린 증표이니라. 그 충정을 기리고 후일 어떤 모함이 있더라도 이 물건이 진실을 증명하리라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늙은 대신들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들은 적 있는 이야기를 떠올린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영의정은 점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노인은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려 한다는 예감 말입니다. 노인은 마침내 누더기 걷어서 벗어던졌습니다. 낡고 해진 겉감 아래에서 붉은빛 비단이 드러났습니다. 햇빛을 받은 금실 자수가 눈부시게 빛났고 그 위에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순간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용문이었습니다. 오직 임금만이 입을 수 있는 옷에 새겨지는 문양.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간택장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은 혼비백산하여 엎드렸고 대신들은 얼굴을 땅에 붙였습니다. 병졸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늙은 거지를 업신여기던 이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온몸으로 감싸 안았던 노인, 발길질을 대신 맞아가며 지키려 했던 사람이 이 나라의 임금이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그런 소연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여움보다 깊은 슬픔과 오래 찾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싸늘한 시선으로 영의정을 향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옷을 입고 세상을 돌아다닌 것이 하루 이틀인 줄 아느냐. 굶주린 자의 한숨도 들었고 억울한 자의 눈물도 보았다. 그런데 니놈은 궁 안에서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었느냐. 영의정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처럼 위엄이 없었습니다.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하지만 임금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저 권세를 지키고 싶었겠지. 그저 제자리를 굳히고 싶었겠지. 그래서 의로운 일을 밀어내고 죄 없는 집안을 어둠 신 속에 묻었느냐. 대청하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손에 쥔 옷가락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두 가지를 보았다. 하나는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짓밟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제 한 몸 다쳐도 더 약한 이를 먼저 품는 마음이다. 그 말은 분명 영의정과 소연을 함께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보다 먼저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크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영의정을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10년 전 김대감 사건의 문서를 모두 다시 조사하라. 감춘 자도 거둔 자도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밖에 대기하던 금군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영의정은 얼굴이 무너진 사람처럼 허둥대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토록 높고 단단해 보이던 권세가 그 자리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간택장에서 뒤집힌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과 사람의 귀함을 가르는 기준까지도 함께 뒤집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시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려는 듯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임금이 소연 앞에 멈춰 섰을 때 간택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멸시가 가득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한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물에 젖은 무명옷, 흙먼지가 묻은 얼굴, 상처난 손등. 그 초라한 차림 그대로 선 소연이 누구보다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가엾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특함도 있었고 깊은 신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알아본 자의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소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시선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자리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나 가장 귀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누군가는 가문을 앞세웠고 누군가는 치장을 앞세웠다. 그러나 그대는 위급한 순간에 제 몸보다 먼저 약한 이를 지켰다. 내가 찾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가슴이 뭉클하게 흔들렸습니다. 긴 세월 눌러두었던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집안의 손녀라는 낙인, 산골에서의 외로운 날들, 병든 어머니를 지키며 버텨온 밤들.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그 고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지켜온 시간이 끝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손에 들고 있던 옷가락지를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억울함의 징표가 아니라 충절과 진심의 징표가 될 것이다. 소연은 두 손으로 그 가락지를 받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갑던 옥의 감촉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임금은 간택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듣거라. 10년 전 역적으로 몰린 김대감의 죄를 오늘부로 씻노라.
그 집안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빼앗긴 명예를 돌려주라. 그리고 이 여인 소연은 더 이상 죄인의 핏줄이 아니다. 충신의 손녀이며 내 백성을 아끼는 참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람의 숨소리도 있었고 안도의 한숨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어떤 이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연을 비웃던 이들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비는 높은 집안에서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비단을 잘 걸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백성의 아픔을 알고 약한 자를 가엾게 여기며 옳은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오늘 그 자격을 보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간택장은 다시 한번 술렁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크게 내지는 못했으나 모두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임금이 소연을 세자빈으로 점찍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믿기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품고 이곳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었고 더는 숨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자리가 눈앞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부족한 것이 많사옵니다. 배운 것도 넉넉지 못하고 궁중의 법도도 아직 서툽니다. 그러자 임금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도는 익히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그대가 지닌 마음은 가르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소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깊고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궁 안에는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영의정의 죄상이 하나둘 드러났고 김대감 사건 또한 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추어졌던 문서들이 나오고 입을 다물고 있던 자들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늦더라도 결국 돌아보게 마련이라는 말이 그제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정식으로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화려한 궁전도 비단으로 꾸민 처소도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어머니가 잠든 작은 무덤가였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락지를 꼭 쥔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거디더라도 끝내 진실을 알아보는 날이 오네요. 산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봉분의 마른 풀을 스쳤습니다. 소연은 그 바람이 꼭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왔다. 이제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았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거짓골로 나타난 임금이 간택장을 시험한 날, 그리고 가장 초라한 차림의 처자가 가장 귀한 마음을 보여준 날로 말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만큼은 끝내 감출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남의 눈보다 먼저 약한 이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연이 보여준 품격이었고 임금이 끝내 찾고자 했던
지혜였습니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겠죠. 지금은 남노한 옷을 입은 듯 초라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까지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끝내 자기 품위를 놓지 않는 마음. 어쩌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런 작은 마음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소연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높아서 귀한 사람이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남을 품을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끝내 더 크게 빛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까닭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고 어두운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 그리고 참된 마음은 늦어도 반드시 알아보는 이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